사부, 꼰대, 다시 현대로. 55화, 퇴원, 그리고 가족. 목의 붕대가 거추장스러운 목 보호대로 바뀌었을 뿐 병원에서의 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다. 나는 김영감 소리를 들을 때마다 따끔해요라는 반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아내 관호였던 김 부장 가포효했지만 현실의 김 부장은 목덜미에 서늘한 트라우마 앞에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S급의 영혼은 F급 육체와 트라우마에 갇혀 신음하고 있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부조화란 말인가. 마침내 퇴원 날이 다가왔다. 의사는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이 목 보호대는 나의 훈장이 아니라 나의 족쇄였다. 내가 더 이상 예전의 꼰대 김 부장이 아님을,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른 겁쟁이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퇴원 수속을 받고 병원 문을 나섰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내와 대학생 아들이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팔을 부축했고 아들 녀석은 어색한 표정으로 내 가방을 들어주었다. 가족, 내가 김 부장으로 살았던 이유이자 동시에 가장 소홀히 대했던 존재들. 관우로서 형수님들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아주 조금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듯했지만 이내 현실의 껄끄러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아내는 운전하는 내내 간간히 내 눈치를 살폈고 아들 녀석은 뒷좌석에서 이어폰을 꽂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았다. 쯧쯧, 저놈 봐라. 애비가 죽다 살아 돌아왔는데 걱정하는 기색 하나 없이. 저 싸가지 없는 이어폰은 또 뭐고. 나 때는 말이야, 부모님 앞에서는. 내 아내 꼰대력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지만 나는 애써 입을 다물었다. 목보호대가 갑자기 답답하게 조여오는 듯한 불길한 감각. 참아야 한다. 집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아내는 죽을 끓여와서 내 입에 떠먹여 주려 했고 내가 무슨 어린애인 줄 아나. 아들 녀석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안 했다. 명색이 가장이 돌아왔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기강회의가 심각하다. 내가 없으니 이 모양이지.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나는 목 때문에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 죽만 깨작거리고 있었고 아내와 아들은 어색하게 밥만 먹고 있었다. 그때 아들 녀석이 불쑥 입을 열었다. 아빠, 이제 술 좀 그만 마셔요.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멈칫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쳐다보았다. 20살 남짓한 젊은 놈.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애송이. 그런 놈이 지금 하늘 같은 애비에게 감히 훈계를 하고 있었다. 내 아내 관우였던 김 부장가 다시 포효했다. 이 싹수노란 놈이. 내 놈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애비가 술을 마시든 말든 내 놈이 무슨 상관이야. 내 놈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나 때는 말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경청했어. 어디 감히 애비한테. 나는 당장이라도 밥상을 뒤엎고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 녀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내 목의 보호대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다 또 큰일 나면 어떡해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녀석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 눈빛에는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순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걱정 어린 시선이 내 목의 보호대에 닿는 순간 목덜미가 다시 서늘해졌다. 화직, 뼈 부러지는 소리의 환청, 차가운 칼날의 감각. 나는 나도 모르게 목을 움츠리며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지배했던 그 거대한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당혹감과 아주 희미한 미안함 같은 것이 남았다.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생각과는 전혀 다른 유순한 대답이 튀어나왔다. 알았다. 그래. 조심할게. 내 대답에 아들은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얼굴에도 희미한 안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죽그릇으로 고개를 숙였다. 밥맛이 없었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맛을 느끼고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낯선 전장에서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놈의 트라우마는 대체 언제까지 나를 따라다닐 것인가. 56화, 최악의 재회, 사장 조카. 퇴원 후 며칠 동안 나는 집 안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다. 목의 통증은 여전했고 무엇보다 바깥 세상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젊은 의사와 간호사에게 겪었던 그 굴욕적인 경험은 나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나는 이제 요즘 것들이 두려웠다. 언제 또다시 그들의 무례함 앞에서 내 안의 꼰대력이 폭발할지, 그리고 그 순간 내 목의 트라우마가 나를 얼마나 더 비참하게 만들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숨어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실직자였고 통장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동네 편의점의 알바 자리라도 알아볼 요량으로 집을 나섰다. 초라한 추리닝 차림에 목에는 여전히 거추장스러운 보호대를 하고 있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이야. 집 앞 골목길을 막 벗어나려던 참이었다. 맞은편에서 익숙한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달려오더니 내 바로 앞에 급정거를 했다. 차창이 내려가고 그 안에서 껄렁한 표정의 젊은 놈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사장 조카, 나를 해고시킨 장본인, 내가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나를 내쫓고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흉. 저 천하에 내 안의 모든 분노와 증오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저놈이다. 나의 모든 불행은 저 근본 없는 놈 때문에 시작되었다. 저놈의 오만함, 저놈의 무례함, 저놈의 삭수노란 관상. 내가 저놈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런 반골의 상은 애초에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놈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처박아 짓밟아버리고 싶었다. 청룡원 월도가 없다는 것이 천추의 한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여전히 사람의 뼈를 부수던 장비에 힘이 남아있을 리가 없지.
나는 그저 분노에 떠는 초라한 중년 실직자일 뿐이었다. 사장 조카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명품 옷을 휘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나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누구야? 김 부장 아니신가? 꼴이 왜 이래? 목은 또 뭐고? 쯧쯧. 회사 잘리고 길바닥이라도 나앉으셨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치욕감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놈이 정말 어디서? 내가 분노에 차 소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놈이 비웃으며 내 목의 보호대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이거 완전 장애인 다 됐네. 장애인. 어휴, 냄새나. 그의 손가락이 내 목에 닿는 순간 화직.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덜미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마지막 순간에 그 끔찍한 감각이 온몸을 덮쳐왔다. 차가운 칼날, 잘려나가는 목, 터져 나오는 피,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목을 움켜쥐었다. 목이 붙어있는 건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목 보호대 주변을 더듬었다. 다행히 목은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마치 목 없는 귀신이라도 된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사장 조카는 나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더욱 재미있다는 듯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뭐야, 이 영감탱이. 갑자기 왜 저래? 쇼하는 거야. 어쨌든 꼴 좋다. 쌤통이다. 이 꼰대 새끼야. 그는 마지막 조롱을 남기고 다시 스포츠카에 올라타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나는 한참 동안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트라우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각하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발작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꼰대 김 부장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몰랐다. 사부, 꼰대, 다시 현대로. 57화, 트라우마 폭발. 사장 조카의 손가락이 내 목 보호대를 툭 건드리는 순간 세상의 모든 색깔과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며 귀에서는 콰직하는 끔찍한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목덜미를 파고들던 차가운 칼날의 감촉, 뼈와 살이 분리되던 그 섬뜩한 느낌. 마지막 순간 나를 내려다보던 적장의 그 무심한 눈빛. 관으로서 맞이했던 죽음의 순간이 현실과 뒤섞여 거대한 해일처럼 나를 덮쳐왔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누군가 거대한 손으로 내 목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컥컥하고 새어나올 뿐이었다. 내 목. 나는 본능적으로 목을 움켜쥐었다. 손끝에 딱딱한 보호대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내 뇌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내 목이 잘렸다. 나는 지금 목 없는 귀신이 되어 이 거리를 떠돌고 있는 것이다. 안 돼.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목을 움켜쥐고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옷을 적셨다. 뭐야, 이 영감탱이. 갑자기 왜 저래? 쇼하는 거야. 사장 조카의 비웃음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는 그에게 반박할 수도 분노할 수도 없었다. 나는 지금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죽음의 공포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살려줘. 나는 속으로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내 비명을 듣지 못했다. 나는 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나를 덮친 거대한 트라우마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쨌든 꼴 좋다. 쌤통이다. 이 꼰대 새끼야. 사장 조카는 마지막 조롱을 남기고 스포츠카를 타고 사라졌다. 그의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들으며 나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목을 짓누르던 거대한 압박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폐 속으로 차가운 공기가 희미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목을 더듬었다. 보호대 아래 목은 분명히 붙어 있었다. 나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방금 전이 발작.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영혼을 지배하는 강력하고 통제불능의 트라우마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몸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목에 매달고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것이다. 나는 한참 동안 텅 빈 골목길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귀에는 오직 내 목이 잘리던 그 순간의 콰직 소리만이 저주처럼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을 뿐이었다. 58화 길들여진 꼰대. 사장 조카가 사라지고 나를 덮쳤던 끔찍한 발작이 가라앉은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했고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렸다가 황량한 무인도에 내던져진 난파선의 선원과도 같았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와 아들은 나의 엉망이 된 행색과 넋이 나간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겪은 일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변했다. 아니, 망가졌다. 내 아내 김 부장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첫인상과 관상으로 판단했고 근본 없는 요즘 것들을 혐오했으며 라떼는 마리아를 입에 달고 살았다. 나의 꼰대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나의 몸이 더 이상 그 꼰대력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관으로서의 죽음, 목이 잘리던 그 순간의 트라우마는 나의 육체에 강력한 조건 반사를 새겨놓았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혹은 단순히 뾰족한 물건을 들이밀거나 목덜미를 건드리기만 해도 내 몸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극도의 공포 반응을 일으켰다. 목덜미가 서늘해지고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리며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다. 나의 생각, 꼰대적 분노, 과 나의 행동, 겁쟁이의 복종은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다. 나는 속으로는 상대를 찢어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를 외치는 기괴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마치 맹수의 영혼을 가졌지만 목줄에 묶여 재주를 부리는 서커스단의 곰과도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비참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은 외부의 목줄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였기 때문이다. 나는 길들여졌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꼰대가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른 겁쟁이로 길들여진 것이다. 나는 절망했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차라리 트럭에 치여 그대로 죽었더라면, 아니, 관으로서 맥성에서 깨끗하게 죽었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남아 나 자신을 배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보다는 훨씬 더 나았을 터였다. 나의 S급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나의 보는 눈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저 목의 트라우마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가련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분노와 굴욕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가 뒤섞인 뜨겁고 쓰디쓴 눈물이었다. 이게 아닌데 내 몸이 아니야. 나의 절규는 텅 빈 방 안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나의 기묘하고도 비굴한 제2위 인생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길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더 많은 시련과 굴욕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사부, 꼰대, 다시 현대로. 59화, 꼰대의 새로운 아침.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사장 조카와의 끔찍한 재회 이후 며칠이 흘렀지만 나의 트라우마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밤마다 목이 잘리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낮에는 언제 또다시 발작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번에는 서주성의 성벽이 아니라 나 자신의 트라우마라는 더 견고한 감옥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삶은 아주 조금씩 기묘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악몽에서 깨어나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다. 해고된 이후 나의 유일한 소일거리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었다. 물론 최대한 사람이 없는 이른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였다. 나는 목보호대를 단단히 착용하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현관문을 나섰다. 아파트 1층 로비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나이가 지긋하신 경비원 아저씨가 꽃배란 자세로 서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자 먼저 허리를 숙이며 밝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의 인사를 건성으로 받거나 아예 무시했을 것이다. 어디 감히 아파트 경비 따위가 나 같은 엘리트 부장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단 말인가. 게다가 저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또 뭐람. 나를 무슨 동네 할아버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내 아내 김 부장이 습관처럼 혀를 차며 그의 관상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쯧쯧, 저 늙은이 봐라. 근무 시간에 짝다리나 짚고 서 있고 복장도 불량하고 눈빛에는 총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군. 딱 봐도 게으르고 무능한 F급이야. 저런 놈이 우리 아파트 보안을 책임진다니. 세상 말세다, 말세. 라떼는 말이야. 경비는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서 나의 꼰대적 분석이 한창 진행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비원 아저씨가 친근하게 웃으며 내 목의 보호대를 가리켰다. 아이고, 목은 좀 어떠십니까? 아직도 불편해 보이시네. 날도 추운데 조심하셔야지요. 그의 평범한 안부 인사가 그의 걱정 어린 손짓이 내 목덜미의 트라우마 스위치를 눌러버렸다. 화직, 목뼈 부러지는 소리, 서늘한 칼날의 감촉,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삼키며 본능적으로 목을 움츠렸다. 방금 전까지 나를 지배했던 그 거대한 분노와 경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조건반사적인 공포와 복종심만이 남았다. 나는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너무 갑작스럽게 숙이는 바람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의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이고, 어르신,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성. 내 입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극존칭과 함께 군대식 격리의 구호까지 튀어나왔다.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경비원 아저씨의 신발코만 바라보며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경비원 아저씨는 나의 이 기괴할 정도로 공손한 태도에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허허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아이고, 뭘 이리 깍듯하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얼른 나가보세요. 날 춥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충성. 나는 거의 뒷걸음질치다시피 로비를 빠져나왔다. 아파트 건물을 벗어나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고 나서야 나는 간신히 허리를 폈다. 온몸에 진이 빠져나간 듯했다. 나는 방금 내가 한 행동을 되짚어보았다. 경비원 아저씨에게 90도 폴더 인사. 극존칭, 심지어 충성. 내가 미친 게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몸이, 나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끔찍한 조건 반사였다. 나는 절망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경멸하는 요즘 것들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낮아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조차 나의 꼰대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는 사회적 강자에게만 비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앞에서 자동적으로 굴복하게 되는 그야말로 만인을 위한 예의 로봇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나는 텅 빈 공원을 걸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아침이란 말인가. 나의 기묘하고도 비굴한 제2위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60화, 관훈장, 첫인상이 전부다. 완. 세월이 흘렀다. 목에 보호대는 풀었지만 내 목덜미에 새겨진 트라우마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발작적인 공포 반응을 보였고 그 공포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작은 회사의 경비원으로 취직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다. 하지만 내 아내 김 부장은, 내 아내 관우는 죽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첫인상과 관상으로 판단하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쩍 벌리고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는 젊은 놈. 쯧쯧, 저 싸가지 없는 놈. 공공장소 예절도 모르고 근본 없이 자란 티가 풀풀 나는군. F급. 하지만 현실의 나는 혹시라도 그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신문을 읽는 척할 뿐이었다. 회사 로비. 새로 온 젊은 여직원이 짧은 치마를 입고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지나간다. 어허, 저 복장 불량. 회사가 클럽인 줄 아나. 딱 봐도 머릿속에 든 건 없고 겉멋만 잔뜩 들었군. D급. 하지만 현실의 나는 그녀가 나에게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라고 상냥하게 인사하자 화들짝 놀라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아이고.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가씨,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극존칭을 사용할 뿐이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배식구 앞에서 새치기하는 뻔뻔한 중년 남자. 저 근본 없는 놈보게. 나이 값도 못하고 관상을 보니 심술이 가득하군. 인생 패배자 상이야. 2급. 하지만 현실의 나는 그가 흘린 반찬 국물이 내 바지에 튀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라며 먼저 사과하고 있었다. 내 삶은 거대한 부조리 코미디였다. 속으로는 온갖 차별과 혐오, 꼰대적 판단으로 가득했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예의 바른 성인군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가장 혐오했던 위선자가 되어버렸지만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닌 트라우마가 강요한 결과였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했다. 언제나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고 누구에게나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도 먼저 사과하는 나를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나는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 같은 F급들을 경멸한다고. 하지만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언제나 같았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뭐려. 허허허. 나는 길들여졌다. 완벽하게.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집 앞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받았다. 팔에는 요란한 문신이 가득했고 머리는 노랗게 염색했으며 귀에는 피어싱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내 아내 김 부장이 어김없이 작동했다. 쯧쯧, 말세야. 말세, 저놈 관상 한번. 나는 속으로 혀를 차며 그에게 주문을 했다. 실례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 말투가 조금이라도 거슬렸을까? 혹시라도 내 눈빛이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을까?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의 반응을 살폈다. 아르바이트생은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맑고 친절했다. 네, 손님,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또다시 허리를 숙이며 외치고 있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와 방거리를 걸으며 나는 방금 전이 상황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관훈장, 첫인상이 전부 맞는 건가? 젠장. 나의 기묘하고도 비굴한 제2위 인생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꼰대의 독백과 영원히 계속될 비굴한 현실 사이에서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내려진 가장 완벽한 형벌일지도 몰랐다.